2013년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나뉜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경기 침체와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IT,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속의 다이나믹 코리아로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이 올해로 건국 65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운다는 뜻의 건국.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건국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3월? 아, 왜 3월이야? 봄이잖아요. 혹시 오늘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국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5%가 대한민국 건국일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헌절은 아는데 개천절도 아는데 1945년? 역사적 흐름은 알고 있는데 연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네. 건국일을 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건국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유와 번영의 손길이 머문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자유민주나라인 대한민국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다시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진주에 주둔하면서 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련군은 재빨리 남쪽으로 내려와 38선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경계초소와 진지를 만들며 남과 북의 교류를 막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군은 소련군보다 거의 한 달 늦게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6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은 꿈에 그리던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도 뒤이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합의를 했는데요. 모스크바 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 남북 통일 임시 민주정부를 세우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한 후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허용한다는 것. 이렇게 신탁 통치 계획이 알려지자 이승만은 12월 28일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승만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신탁 통치가 시작되면 소련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한반도는 공산화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47년 10월 18일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거주하던 이화장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남한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걱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국제 감각이 뛰어났던 이승만이 볼 때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동유럽의 경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소련의 야욕을 알고 있던 이승만, 그는 어떻게 소련의 계략을 알게 됐을까요? 이승만은 1899년 고종 폐위 음모에 휘말려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성 감옥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피터 대제 유훈을 읽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팽창 야욕을 알게 됐습니다.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큰 숙제였는데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부동항을 찾아 끊임없이 남진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탐나는 목표물이었던 것이죠. 소련의 전신이 제정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 때부터 늘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 대해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극동에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역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말 당시에도 러시아가 일본에게 그 한반도를 분할하자는 제의를 2번이나 하게 됩니다. 또한 공산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잔인함과 개인의 자유 억압, 종교 말살 정책 등이 이승만으로 하여금 반공주의 노선을 더욱더 추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항복한 직후부터 소련은 동부 유럽에 위성국들을 세우게 됩니다. 소련은 조직적으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고 동독까지 빠르게 공산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탈린으로 불리는 현지 지도자를 내세웠는데요. 이들은 나치 독일을 피해 소련으로 피신했다가 소련군의 도움으로 귀국해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소련에서 자기네들이 이 보호하고 키운 그 말하면 그 현지의 공산주의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비에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소련군의 도움으로 폴란드에서 공산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소련이 동유럽의 공산화의 거대한 붉은 벨트를 형성할 때 모스크바에서 제조한 공산 정권 만들기 설계도와 부품 그리고 꼭두각시들을 화물 열차에 태워 각국으로 보내 공산 정권을 세웠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바로 화물 열차 정권입니다. 전부 화물 열차를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 화물 열차 정권이라고 불리고 그 화물 열차 정권의 수장, 다시 말하면은 소련군이 스탈린이 지정해준 그 지역의 지도자는 일종의 꼬마 스탈린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을 모방한 이 꼬마 스탈린, 작은 스탈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동유럽의 현상이 이 북한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열차 정권은 어떤 방식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점령했던 걸까요? 공산주의자들은 비공산 세력과 연립정부를 세우고 군대, 경찰과 같은 권력의 핵심 기구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립정부 안에 있던 비공산 세력을 숙청하거나 정치적 테러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러 정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켰던 겁니다. 좌우합작 연립정부를 세웠는데도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공산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1948년 2월에 소련군이 공산주의자들을 시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습니다. 화물열차 정권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소련군 연해주 군관구 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소련은 동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공산 정권을 세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소위 자신들이 소비에트화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은 모두 소련 군정에서 만들어냅니다. 전형적인 소비에트화의 이식 과정인 토지개혁이라든지 산업 국유화라든지 소위 임시인민위원회, 소위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있는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만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946년 5월 6일 미군과 소련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호남 지방 순방 도중 그 유명한 정읍 발언에서 남한 과도정부의 필요성을 비쳤는데요. 그것은 폭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모두가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남한 과도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주장은 당시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가지고 남북한의 통일정부 구성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태에서 남한 지역에서 그에 대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남한 지역에서 그 대응책으로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북한에는 이미 1946년 2월에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들어섰는데요. 소련은 점령지인 북한에 공산체제를 확고히 굳힌 뒤 그것을 기반으로 남한까지 공산화시킬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기지론인데요. 민주기지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으로 스탈린의 혁명 전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에는 사실상의 정부가 들어선 데다 미소공동위원회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이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소련군이 북한에서 이룩한 변혁적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승만의 주장이었습니다. 좌우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도파 세력들은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분단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파 인사들이 주도하여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를 수립했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좌익, 우익 세력 등 사상을 넘어서 조선 내의 모든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어 중도적 사상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7월에 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 세력이 제시한 5원칙과 우익 세력이 가져온 8원칙을 절충하여 3개월 후인 1946년 10월에 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편 이승만은 좌우 합작을 반대하며 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 정부와 유엔 총회에 직접 호소하러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다시 긴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좌우 합작을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 남한마저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볼 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가들입니다. 혁명가들이기 때문에 그 혁명가들의 목적은 그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합작,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력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하게 돼 있는데 혁명가들이 타협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 혁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좌우 합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본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그 위험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좌우 합작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산정권을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여러 세력들을 합쳐서 이 좌우 합작의 연립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 갈 리가 없죠. 서서히 가다가 결국은 이 공산화가 되고 맙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유엔 총회에 정부 수립 문제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와이를 거쳐 12월 7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정부 수립을 위해 한국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유엔 총회에 상정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이 미 국무부에 제출한 서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한에 과도정부를 세웠다가 이후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군은 남한에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련군은 북한에서 50만 공산군을 길러내는 데 비해 미군은 남한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북한보다 국방력이 약해질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계는 당시 반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언론계에서 좀 좌경적 성향을 가진 그런 언론계는 그 이 박사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일부 중립 또는 우경적인 입장에 있는 언론계들은 이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승만의 제안에 대해 미국 여론이 호의적이었던 이유는 유럽, 발칸반도, 중동에서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는 소련의 야욕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47년 3월에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약속하는 트루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가 내전으로 공산화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다급해진 미국이 내놓은 것이었죠. 마침내 유엔 총회 본회의는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해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은 선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을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평양에서 개최된 군중대회에서 위원단을 북한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자유총선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미국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찬성 31표로 가결했습니다.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 활동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치렀습니다. 일반 민중은 총선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등록률이라든가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었고 선거 과정은 공명정대했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이승만을 포함한 198명의 당선자들은 국회를 구성했고 이승만은 정부 수립을 서둘렀는데요. 9월에 열리는 파리 유엔 총회에서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은 7월 17일 국회에서 공포됐고 국호는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침내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첫 페이지를 적어나갔습니다.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독립선포식을 거행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좌우 대립의 극심한 혼란과 가난,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으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국 아버지들의 현명한 선택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비롯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